자,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더 인터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신과 함께하는 더 인터뷰 10. 오늘은 투자의 신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원래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하시는데 예. 워낙 투자를 잘하시니까 예. 저희가 더 인터뷰 10에 초청 연사로 한번 예. 초청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그 시장 전망을 들어볼 텐데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가 금년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직 예.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정상적이라면 우리 시간으로 보통 새벽 5시 정도에 나왔어야 네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이제 15일 아니면 1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니면 내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제 내일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한국은 좀 빠진 것 같다. 네. 예, 이제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라갔다가 실적 안심은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 거로 좀 애초부터 좀 봤었고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가동되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거라고 걱정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예. 중국이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도 크게 미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어떤 그 반응 자체가 이게 사실 약세로도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네. 강제적으로 강세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동시에 다 되거든요. 원화에. 예. 네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주식을 유지하고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특히 중국이 만약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진정이 된다면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가지고 다른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돌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고 오늘 포털에 환율 조작국이 계속 실검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주식 관련돼서 이제 실검 1, 2위 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않죠. 지금 계속 1, 2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도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정되지 않으면 시장 여파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이제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라고 네네. 봐야 되거든요. 대신 아마 이제 충분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희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환율을 분명히 이제 협상 위에다 올려놓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걸로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 수준으로 그치면서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충돌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안도하게 되고 또 그 시점에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이 틈만큼은 좀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또 아시아 증시까지 지난주에 급락시켰던 몇 가지 요인들을 떠올려 보면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뭐 3.2%까지 도달했었다. 그것도 있었고요. 또 사실 대만의 스파이칩 이슈도 있었고요. 예.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도 있었고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좀 표현이 네.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유머 있는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증권가에 그런 얘기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지난주에 나왔던 반등이 이제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꼴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반등 나오면 이건 탕수육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나오는데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시원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그만큼 또 정확하게 반등 나온 거 절반 양시장 공교롭게도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 투자 심리를 안 좋게 갑작스럽게 끌어내린 이슈가 말씀하신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중립 금리까지는 멀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라는 네네네. 거가 됐고 이러면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하고 또 오래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자극이 됐고 그래서 금리가 뛰었죠. 그런 상태에서 또 스파이칩 이슈가 던졌는데 이 스파이칩 이슈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크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이제 딸리게 있는 기술적으로 좀 딸려 있는 부분이 첨단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첨단 산업 기술을 미국 거를 훔쳐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명분이 네네.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분에 의해서 미국 여론 자체가 중국을 더 공격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협상 타결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자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도가 높아졌고 하필이면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반등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지나치게 이제 민감하게 봤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좀 했고,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매파적인 인사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인사하고 대체로 한 3대1 비율로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의 발언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네네. 매파적인 발언하는 사람도 약간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발언하는, 예를 들어서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까지는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올라가는 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겨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있었는데 급락하면서 또 그런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부 매수 자금이 움직인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업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약간은 상처가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실적 전망이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그려놓고 한번 보시면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가 올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전망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내려가던 것이 멈춰줘야 네. 이 정도 실적을 보여주겠구나라고 해서 인식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평가 종목이 분류가 되는데 보시면 차트 자체가 계속 우하향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 이제 연구원 같은 데서 내놓은 거는 5.2% 정도 이익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당초에 제시를 했다가 5%로 하향 수정이 됐고요. 그나마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마이너스고, 네네. 그다음에 내년도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는 4.1%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이긴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좀 멈추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좀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OECD에서 또 경제 성장률을 낮췄고 그 외에서도 또 성장률을 IMF도 낮췄죠. 낮추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싸긴 한데 이 하향되는 게 좀 멈춰주기 전까지는 펀더멘탈이 좀 저평가긴 하나 좀 아무 생채기가 안 났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농담이잖아요. 예.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거다. 예. 그럼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증시가 고아원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증권가에 계신 분들 최근에 보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그러니까 그나마 버텨주던 게 이제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 만약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기댈 게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좀 주춤하면 미국의 성장률에서 빠져나와서 신흥시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데 미국까지 떨어지면 신흥시장 쪽은 더 매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이 빠지는 과정에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일정이 미국은 자사주 매입 같은 걸 올해 많이 했잖아요. 네네. 많이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근데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 구간이라고 우리가 네네. 보통 표현하는데 지금이 그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주춤하는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또 유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추는 꼴이 됐기 때문에 방어할 수는 없는데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무너진 측면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어닝 시즌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그 기업들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감안해 본다면 미증시의 아주 격한 어떤 하락 국면은 조금씩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서면서 크게 오르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것은 사실 이 자사주 매입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부담감 아니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라간 것 갖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국제유가가 또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70달러 초반으로 진정되긴 했지만, 근데 국제유가 올라가면 원재료 비용도 올라가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 네네.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일부에서는 내년도 이익 전망치를 15% 정도 하향 조정한다. 미국 네. 기업들의 경우. 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한 20% 정도 미국 기업들 실적 이익을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는데 감세 효과에 따른 이익 증가폭은 한 21% 정도 보거든요.
그럼 사실상 없잖아요. 아, 상쇄된다. 상쇄되고 내년도 갈 때는 그나마 또 기저현상 때문에 또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게 된 게 대부분 다 무역 갈등에 따른 비용 증가, 네네.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또 말씀하신 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 이렇게 보는데, 금리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해진다라면 그 미국 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익이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든 걸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자비용 많이 나간다 이렇게 계산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하면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아, 유가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유가 올라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되게 강하게 싫어하죠. 하긴 하는데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자체도 쉐일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는 게 정말 싫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은 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유가가 올라갈 때 기업들의 비용 증가, 다음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용을 더 올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가 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오늘 사우디가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맞붙는 어떤 움직임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왕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국에서는 별로 몰랐고 그냥 실무진 쪽에서 실수로 이제 고문해서 죽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은 좀 말씀해 주셔야 좀 듣기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사우디의 어떤 왕정을 갖다 비판을 하는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실종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이제 사망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왕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혹시 어떻게 한 게 아니냐. 그게 트럼프가 얘기했던 발언이었어요. 예,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사우디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근데 이게 가볍지 않은 게 중동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미국 우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우디까지 돌아서서 만약에 이 원유를 무기화할 경우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사우디가 강하게 반발을 했다가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왕권에서는 이제 개입한 게 없고 일부 실무자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뭐 확인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당의 짓인 것 같다. 뭐 왕정의 짓은 아니고 불안당의 짓인 것 같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유가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된다라면 좀 부담을 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 바로 전날 개시되는 이란 제재는 이미 그 유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예,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에 반영됐고 오늘 사우디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달부터 130만 배럴 정도 증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커버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관건은 역시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뭉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원유를 들여올 수 있고 러시아에서는 가스를 들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최선의 카드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삼국 연맹이 되면서 미국과 맞서는 형태가 되면 유가를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수는 이란은 계속 변수에서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이란이 붙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상황이 또 반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정책의 변수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직은 그 내용은 또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큰 변동성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수급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그 한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좋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출신이 그러니까 이분의 경력을 볼 때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사 펀드 매니저도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분이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사실 올해 투자자들한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까지 아마 수익률이 1%대. 연기금한테 불만이.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수익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내 돈 가지고 운용하는 데인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지? 7월까지 1%대 수익률을 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안 놓을 때 연기금이 좀 뭐 우리가 보통 구원투수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수를 적극적으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어제 부임한 CIO께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사실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기금이 목표로 한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주식 투자 비중은 오히려 연말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19% 정도, 그러니까 7월 말까지 19.2% 정도였는데 내년도 목표치가 18%거든요.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금이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들어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든가 실제로 뭐 직후에 뭐 매수한다라는 루머가 돌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제로 연기금이 살짝 매수로 좀 돌아서는 조짐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어느 정도 좀 방어막 역할은 일부는 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대외 변수들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 증시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외 변수는 좀 악재가 사가라들지만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 같아서요. 전망이 좀 예. 지지부진할 걸로 보이시나 봐요. 수급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사실은 매도만 지정되면 어떻게든 견디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네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배당주들이 이제 또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사실 거칠게 나오는 국면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거나 또는 배당 기대에서 올라가는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또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국면이 11월까지는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 자체는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졌던 이슈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세 가지 올라가는 걸 지금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환율, 유가, 금리. 네네.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개지 이상이라도 좀 완만해진다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배당에 따라서 들어오는 매수,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 전환하는 매수 이런 것들이 붙어지면서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고비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네네. 그다음에 또 지금 사우디와의 관계, 그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부드러워진다라면 아마 좀 수급이 부드러워지면서 좀 반등 공간이 더 열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이 아니라 시장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의 종목이 올라가야 투자자분들은 또 해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렇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반등의 구간이 좀 열려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또 강한 반등을 예상하시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예.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이게 뭐 주식시장 플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특이하게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좋은 기업을 갖다가 실적이 걱정된다라고 바꿔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삼성전자,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네네.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퍼가 3배 정도. 물론 이제 실적이 하향된다는 퍼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믿을 수가 없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대표적인 대형주가 PER 5배도 안 되고 또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PBR 네, 0.5배도 그렇죠.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도 대표적인 게 바이오 쪽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난주 이후에 또 바이오 종목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올라가게 되면 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갈수록 보수적으로 바뀌게 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이오도 치고 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이 794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로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시장의 판이 한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이 바뀐다는 의미는 그동안에 하나의 만들어졌던 플레임 같은 게 바뀌면서 싸졌네라고 인식하는 투자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 반대 매도가 어제 잘 보시면 양시장에 4천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약 4천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어저께 이제 네네. 트레이더 분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신용이 됐던 종목인데 다음 달부터 신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돈을 이제 내거나 네, 매도를 네. 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신용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올해 내내 발목 잡았던 게 신용장고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이번 급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적 스트레스가 없는 종목 한 축과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 상태에서 주가가 싼 건 알겠는데 실적이 대비 싼 건 알겠지만 시장에서 내년까지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오해받았던 업종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산업이 이제 엔터, 네.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내 이제 공략받았던 산업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장비주 같은 경우는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이렇게 그렇죠.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번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종목들을 몇 가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제 그 바이오라든가 엔터 쪽부터 먼저 살펴놓고 네네. 보면 이게 사드 보복이 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관련된 모멘텀으로 네네.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한 이슈에 반응을 하면 그 종목군 주변에 자금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 살펴봐야 되는데 뭐 SM이라든가 이런 종목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급락 구간에서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됐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오롱 티슈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주 쪽은 사실 올해 제가 대표적으로 잘못 말씀드렸던 게 장비주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긍정적인 말씀 참 여러 번 드렸는데 주가는 역으로 많이 빠져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 실적 대비 낙폭이 워낙 컸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괜찮다는 게 뭐 유니테스트 같은 네네. 기업은 주가 하락 좀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짚어드려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시장 전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자면 분명히 이런 시장 내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산업과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기반에는 당연히 또 기업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것들 가운데 성장의 모멘텀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일반 코너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기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갈등, 또다시 고개를 드는 신흥국 위기론, 평화의 길에 오른 한반도 경제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린다. 혼란과 희망이 공존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이겨낼 돌파구는 어디인가?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대담, 더 인터뷰 10. 경제 증시 각 분야 주요 인사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